세상 모든 이야기에는 숨겨진 문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을 뿐, 그 문 뒤에는 눈물과 희생, 그리고 위대한 사랑의 역사가 잠들어 있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낡은 시골집의 장롱 뒤에서 시작됩니다. 부모님의 죽음 이후 마지못해 집을 정리하러 온 남매는 그곳에서 자신들이 평생을 외면했던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가려진 얼굴과 아버지의 불편한 걸음걸이에 담긴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 모든 것이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한 가족의 비극적인 역사를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지은과 이민호 두 남매입니다. 도시에서의 팍팍한 삶에 지친 그들에게 어머니 박미숙의 부고는 또 하나의 처리해야 할 일에 불과했습니다. 강원도 상골의 낡은 한옥집. 그곳은 남매에게 부끄러운 기억으로만 남아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늘 천으로 얼굴의 반을 가리고 살았던 어머니와 한국전쟁에서 두 다리를 잃고 휠체어에 의지해야 했던 아버지 이정호. 남매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이 늘 창피했고 가능한 한 빨리 그곳을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반년이 지나서야 집을 팔기 위해 마지못해 고향을 찾은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될 운명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강원도 상골짜기를 스치고 지나갔다. 이민호는 낡은 한옥에 삐걱거리는 대문을 밀며 안으로 들어섰다. 뒤따라 들어온 누나 이지은은 익숙한 흙냄새와 싸늘한 공기에 미간을 찌푸렸다. 반년 만에 찾은 집은 주인의 온기를 잃고 을신연스럽게 가라앉아 있었다. 빨리 해치우고 가자. 여기 오래 있고 싶지 않아. 지은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민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먼지 쌓인 마루로 올라섰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 이 집을 부동산에 내놓기 전에 쓸만한 물건과 버릴 물건을 정리하는 것이었다. 어머니가 평생을 보낸 이 공간은 이제 그들에게 그저 처분해야 할 낡은 유산일 뿐이었다. 두 사람은 약속이나 한 듯 가장 먼저 어머니의 방으로 향했다. 그 방에는 그들의 어린 시절 기억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낡은 자개장이 묵직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건 버려야겠지. 너무 낡았어. 민호가 자개장을 밀어보며 말했다. 하지만 장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다. 하나, 둘, 셋. 두 사람이 힘을 합쳐 장을 벽에서 떼어내는 순간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벽의 일부가 무너져 내렸다.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남매는 기침을 하며 뒤로 물러섰다. 먼지가 가라앉자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장이 있던 자리의 벽지 뒤로 나무로 만들어진 작은 문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손잡이도 없이 그저 오래된 나무 판자로 막아놓은 듯한 모습이었다. 이게 뭐지? 지은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속삭였다. 그들은 수십 년을 이 집에서 살았지만 이런 공간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민호는 망설임 없이 다가가 굳게 닫힌 문틈에 손가락을 넣고 힘껏 당겼다. 끼익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며 어둡고 축축한 내부가 모습을 드러냈다. 문 뒤의 공간은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만한 좁은 다락방이었다. 코를 찌르는 것은 퀴퀴한 먼지 냄새와 오래된 나무, 그리고 희미하게 섞인 약초 냄새였다. 민호가 휴대전화 불빛을 켜 내부를 비추었다. 공간은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했다. 낡은 군복, 빛바랜 태극기, 녹슨 철모,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정성스럽게 말려진 약초 다발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쌓여 있었다. 엄마가 이런 걸 다. 왜? 지은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방 안을 둘러보았다. 마치 6.25 전쟁 당시의 피난처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풍경이었다.
민호의 불빛이 작은 나무 괴짝 하나를 비췄다. 괴짝 위에는 두꺼운 먼지 아래 빛바랜 편지 한 묶음이 놓여 있었다. 노란 고무줄로 아무렇게나 묶인 편지 다발. 지은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들었다. 잉크가 번지고 종이가 바스러질 듯 낡은 편지였다. 첫 장에 적힌 날짜는 1951년 겨울이었다. 지은은 마루에 주저앉아 첫 번째 편지를 펼쳤다. 그것은 낯선 남자의 글씨체였다. 나의 은인 미숙 동무에게. 지은은 숨을 멈췄다. 미숙은 어머니의 이름이었다. 편지는 그들이 알지 못했던 어머니의 과거를 향한 문이었다. 휴대전화 불빛에 의지해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낡은 한옥의 시간은 거꾸로 흐르기 시작했다. 싸늘한 마루의 공기는 어느새 1951년 겨울, 전쟁의 포화가 휩쓸던 그 시절의 공기로 변해가는 듯했다. 민호는 말없이 누나의 옆에 앉아 귀를 기울였다. 편지 속에는 그들이 한 번도 상상해본 적 없는 젊은 시절의 어머니와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남매가 그토록 부끄러워했던 부모님의 비밀을 풀어줄 유일한 열쇠였다. 1951년 겨울, 강원도 산골마을은 죽음의 그림자에 잠겨 있었다. 앳된 소녀 박미숙은 약초를 캐는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다. 낮에는 인민군이, 밤에는 국군이 오가는 치열한 접전지에서 마을 사람들은 숨죽인 채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미숙의 할머니는 마을의 유일한 의원이었다. 그녀는 산에서 캔 약초로 다친 사람들을 치료해 주었고 그 의술은 이념을 가리지 않았다. 미숙은 그런 할머니의 어깨너머로 약초 다루는 법과 사람을 살리는 지혜를 배웠다. 어느 핏빛 노을이 지던 저녁, 미숙은 땔감을 구하러 나갔다가 외양간 근처의 집더미 속에서 신음소리를 들었다. 두려웠지만 차마 발길을 돌릴 수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집더미를 헤쳤고 그 속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젊은 국군 병사를 발견했다. 그의 앳된 얼굴은 고통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 병사의 이름은 이정호였다. 후퇴하던 중 부대와 낙오되어 총상을 입은 채 겨우 이곳까지 기어온 것이었다. 그의 눈은 이미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다. 미숙은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집으로 달려가 할머니에게 사실을 알렸다. 할머니, 우리 군인이 다쳐서 쓰러져 있어요. 할머니는 미숙의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다. 그를 돕는다는 것은 온 가족의 목숨을 거는 위험한 일이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곧 단호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람 목숨부터 살리고 볼 일이다. 그날 밤 미숙과 할머니는 칠흑 같은 어둠을 틈타 정호를 집안의 비밀스러운 광으로 옮겼다. 할머니는 능숙하게 총알을 빼내고 약초를 찧어 상처에 발랐다. 미숙은 밤새도록 물수건으로 그의 뜨거운 이마를 닦아주었다. 그의 가쁜 숨소리를 들으며 미숙은 두려움 속에서도 간절히 기도했다. 정호는 며칠 밤낮으로 사경을 헤맸다. 미숙은 정성껏 그를 간호했다. 쓴 약초 달인 물을 숟가락으로 떠먹이고 얼마 없는 쌀로 묽은 죽을 쑤어 그의 입에 넣어주었다. 정호는 의식이 돌아올 때마다 희미한 눈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미숙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맑고 깊은 눈동자, 그리고 걱정이 가득한 그 표정을 그는 잊을 수 없었다. 고맙소, 동무. 정신을 차린 그가 내뱉은 첫 마디였다. 미숙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좁은 광 안에서 두 젊은 남녀는 조금씩 서로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정호는 전쟁터의 참혹함에 대해, 그리고 언젠가 전쟁이 끝나면 고향으로 돌아가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미숙은 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며 전쟁이 이 젊은이에게서 얼마나 많은 것을 앗아갔는지를 실감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시오? 어느 날 정호가 물었다. 박미숙입니다. 미숙이 수줍게 대답했다. 참 예쁜 이름이오. 미숙 동무,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소. 전쟁이 끝나면 꼭 다시 찾아오리다. 정호의 말에 미숙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전쟁이라는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그의 약속은 한 줄기 빛처럼 따스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그에게 따뜻한 옷을 가져다 주고 할머니 몰래 숨겨둔 찐 감자를 건네주었다. 그가 상처의 고통으로 신음할 때면 밤새 그의 곁을 지키며 손을 잡아주었다. 두려움과 죽음이 도사리는 세상 속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유일한 위안이었다. 하지만 평화는 길지 않았다. 어느 새벽 마을을 뒤흔드는 총성과 함께 붉은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다. 편지를 읽던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아버지가 휠체어에 앉아 들려주던 옛날 이야기를 떠올렸다. 아빠는 전쟁 때 다리를 다쳤단다. 아주 용감한 군인이었지. 아버지는 늘 자랑스럽게 말했지만 어린 지은과 민호는 친구들 앞에서 아버지의 휠체어를 보이는 것이 부끄러웠다. 운동회 날 다른 아빠들처럼 함께 달려주지 못하는 아버지를 원망하기도 했다.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아버지가 그저 전쟁에서 다리를 잃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머니와의 운명적인 만남, 그리고 그 만남이 불러온 비극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민호는 말없이 벽에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도 아버지와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목욕탕에 갈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을 애써 피해야 했던 일, 아버지를 절름발이라고 놀리는 친구와 주먹다짐을 했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계속 읽어줘, 누나. 민호가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은 눈물을 닦고 다음 편지로 손을 옮겼다. 하지만 다음 편지는 없었다. 대신 빗발엔 신문 기사 조각이 하나 끼워져 있었다. 1951년 12월 강원도 XX 마을, 적의 방화로 잿더미가 되다. 짧은 기사에는 마을 전체가 불타고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되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날 밤 마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어머니의 얼굴에 남은 끔찍한 흉터는 혹시 그때 생긴 것이 아닐까? 두려운 예감이 남매의 심장을 옥죄었다. 그들은 다시 비밀의 방으로 들어갔다. 이번에는 더 꼼꼼하게 방안을 살피기 시작했다. 그러다 민호의 손에 무언가 걸렸다. 약초 다발 아래 숨겨져 있던 작은 함이었다. 함을 열자 그 안에는 까맣게 그을린 채 반쯤 타버린 낡은 책 한 권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할머니가 평생에 걸쳐 기록한 약초 도감이었다. 책의 가장자리는 불에 타 훼손되었지만 내용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있었다. 책갈피 사이에서 또 다른 편지가 발견되었다. 이번에는 어머니의 글씨체였다. 정호 씨에게.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날 밤 마을은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정호 씨를 뒷산 동굴로 피신시킨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평생의 지식이 담긴 이 약초 책만은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지은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어머니의 담담한 문장 뒤에 숨겨진 그날의 끔찍한 기억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했다. 후퇴하던 적군이 마을에 불을 지르고 민간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불길은 순식간에 미숙의 집까지 집어삼켰다. 할머니는 아궁이 옆에 숨겨둔 약초책을 꺼내려다 무너지는 석가래에 깔리고 말았다. 미숙아, 어서 피해라. 이 책만이라도 가지고. 할머니의 마지막 외침이었다. 어린 미숙은 울부짖으며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할머니를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할머니의 분신과도 같은 그 책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뜨거운 불길 속에서 간신히 책을 품에 안고 기어 나왔지만 그 대가는 컸다. 무너져 내리는 불덩이가 그녀의 얼굴 왼쪽을 덮쳤다. 살이 타들어가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 미숙은 정신을 잃었다. 그녀가 다시 눈을 떴을 때 모든 것이 끝나 있었다. 마을은 잿더미가 되었고 사랑하는 할머니는 그녀의 곁을 떠난 후였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에는 평생 지울 수 없는 끔찍한 흉터가 남았다. 지은은 더 이상 편지를 읽을 수 없었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왜 평생 얼굴을 가리고 살았는지, 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그림자처럼 조용히 지냈는지 이제야 모든 것을 알 것 같았다. 그것은 단순한 흉터가 아니었다. 할머니를 잃은 슬픔과 전쟁의 상처, 그리고 한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찼던 그날의 기억이 새겨진 낙인이었던 것이다. 엄마, 지은은 낡은 편지를 가슴에 끌어안았다. 민호는 말없이 누나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눈시울도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들은 어머니의 고통을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이해하려 노력한 적이 있었던가. 그저 흉터가 부끄러워 어머니의 손을 놓아버린 철없는 자식들이었을 뿐이다. 어머니의 편지는 계속되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제 얼굴은 흉측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런 얼굴로 정호 씨를 다시 만날 자신이 없었습니다. 정호 씨의 앞날에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살아남았지만 삶의 희망을 잃었다. 그녀는 깊은 절망 속에서 정회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다. 자신이 마을을 떠나 멀리 가게 되었으니 부디 자신을 잊고 행복하게 살아달라는 거짓말이었다. 그녀는 그 편지를 부대 복귀를 준비하던 다른 군인 편에 보냈다. 사랑했기에 그를 놓아주어야만 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찾지 못하도록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서 지워버리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박미숙은 천조각으로 얼굴에 상처를 가린 채 잿더미가 된 마을에 남아 할머니의 유지를 이어가기로 마음먹었다. 시간이 흘러 전쟁이 끝났다. 미숙은 마을 사람들을 돌보는 약초꾼으로 살아갔다. 그녀는 흉터 때문에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외롭게 지냈지만 아픈 사람을 외면하지는 않았다. 할머니에게 배운 의술로 사람들을 치료하며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삶을 살아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이정호라는 이름이 깊이 새겨져 있었다. 가끔 밤하늘의 별을 보며 그의 안부를 궁금해했지만 감히 그를 다시 만날 생각은 하지 못했다. 그는 분명 전쟁에서 살아남아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렸을 것이라 믿었다. 그것이 그녀가 바라는 유일한 것이었다. 한편 전쟁 막바지에 끔찍한 부상을 당해 두 다리를 잃은 이정호는 절망 속에서도 미숙을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정호는 미숙이 보낸 편지를 믿지 않았다. 그녀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수소문 끝에 그녀가 살던 마을이 폐허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녀가 그날의 화재로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몇 날 며칠을 눈물로 보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휠체어에 의지한 몸으로 전국을 떠돌며 그녀의 행방을 찾았다. 수년이 흐르고 그의 희망도 점점 사그라들던 어느 날이었다. 그는 다리를 잃은 후유증인 환상통으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어떤 약도 듣지 않자 전우 중 한 명이 강원도 상골에 용한 약초꾼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번 가보게. 얼굴에 흉터가 있어서 가리고 다닌다는데 실력 하나는 기가 막히다더군. 그 말을 들은 정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전우의 도움을 받아
수소문 끝에 미숙이 살고 있는 산골 마을을 찾아갔다. 그리고 마침내 낡은 한옥의 마루에 앉아 약초를 다듬고 있는 한 여인을 발견했다. 여인은 얼굴의 반을 하얀 천으로 가리고 있었다. 정호는 심장이 터질 듯한 것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다. 실례지만 약을 좀 지으러 왔소. 그의 목소리에 여인이 고개를 들었다. 천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눈동자. 그가 전쟁의 포화 속에서 그리고 수년간의 꿈속에서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 없었던 바로 그 눈이었다. 미숙, 동무? 정호의 떨리는 목소리에 여인의 어깨가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그를 외면하려 했다. 아니요, 사람 잘못 보셨소. 미숙의 목소리는 차갑게 잠겨 있었다. 하지만 정호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휠체어에서 내려와 성치 않은 몸으로 그녀에게 기어가 손을 잡았다. 나를 모르겠소? 이정호요. 당신이 구해준.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숙 역시 더 이상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그녀의 눈에서도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흉측한 얼굴을 보이기 싫어 고개를 숙였다. 보지 마시오. 제발. 하지만 정호는 부드럽게 그녀의 얼굴을 감싸 안고 가리고 있던 천을 조심스럽게 벗겨냈다. 끔찍하게 일그러진 흉터가 드러났지만 그의 눈에는 동정이나 혐오가 아닌 오직 사랑과 안타까움만이 가득했다. 괜찮소. 다 괜찮아. 내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오. 그는 그녀를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다. 모든 이야기가 그 비밀의 방 안에 있었다. 남매는 그제야 깨달았다.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절절했는지를. 아버지는 어머니의 흉터를, 어머니는 아버지의 잃어버린 다리를 서로의 상처로 보듬으며 평생을 살아왔던 것이다. 그들이 부끄러워했던 부모님의 모습은 실은 전쟁의 상흔을 이겨낸 위대한 사랑의 증표였다. 민호는 방 한구석에 걸려있는 낡은 군복을 발견했다. 군복 가슴에는 빛바랜 훈장 하나가 달려 있었다. 화랑무공훈장 이정호, 아버지의 것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상자 안에 고이 보관된 또 다른 훈장이 있었다. 군복도 이름도 없는 낡은 훈장이었지만 뒷면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용감한 시민 박미숙에게 1951년 육군 제5사단장. 어머니는 평생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것이다. 남매는 비밀의 방에서 나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무거운 침묵이 집 안을 가득 채웠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이 집을 팔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곳은 단순한 낡은 집이 아니었다. 부모님의 위대한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성스러운 공간이었다. 지은은 어머니가 늘 앉아있던 툇마루에 걸터 앉았다. 어릴 적 어머니는 저 자리에서 흉터가 왜 생겼냐고 묻는 자신에게 전쟁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전쟁은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한단다. 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도 서로를 지키려는 용감한 사람들이 있었지.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상처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그저 다른 사람들의 용기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뿐이었다. 이제 보니 그 용감한 사람이 바로 어머니 자신이었다. 민호는 아버지가 쓰던 낡은 휠체어를 어루만졌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을 휠체어에 태우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아주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때 아버지의 표정이 얼마나 행복해 보였던가. 자신들은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밖에서는 애써 아버지를 모른 척하려 했다. 얼마나 어리석고 잔인했던가. 우리가 너무 큰 죄를 지었다. 민호가 울먹이며 말했다. 지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부모님께 평생 갚지 못할 마음의 빚을 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두 사람은 약속이나 한 듯 마당으로 나가 차가운 수돗물에 얼굴을 씻었다. 그리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부모님의 영정사진 앞에 나란히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방 안을 정리하던 지은의 손에 작은 앨범 하나가 잡혔다. 먼지를 털어내고 앨범을 펼친 순간 그녀는 다시 한번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었다. 앨범에는 온통 자신과 민호의 어린 시절 사진들로 가득했다. 그런데 사진마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 사진 속 어머니의 얼굴 부분만 하얗게 비어 있거나 그 위에 서툰 솜씨로 그려진 웃는 얼굴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어머니는 자신의 흉터가 남은 얼굴을 아이들의 추억 속에 남기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앨범 마지막 장에는 어머니가 남긴 짧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나의 보물 지은이 민회게. 너희는 엄마 아빠처럼 아프지 말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사랑한다. 그 순간 남매는 무너져 내렸다. 부모님의 사랑은 그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깊고 거대했다. 그날 밤 남매는 집을 떠나지 못하고 어머니의 방에서 잠을 청했다. 꿈속에서 그들은 젊은 시절에 어머니와 아버지를 만났다. 흉터도 없고 두 다리도 성한 모습의 부모님은 환하게 웃으며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야 와주었구나.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남매는 이웃에 사는 김영희 할머니를 찾아갔다. 할머니는 어머니의 유일한 친구였다. 그들은 할머니에게 비밀의 방에 대해 이야기했고 할머니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니들 엄마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 이 마을의 영웅이었지. 근데도 자기는 늘 죄인이라고 했어. 전쟁 때 니들 아버지를 숨겨준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쳤다고. 평생을 그렇게 죄책감 속에서 살았어.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남매는 다시 한번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는 영웅이었지만 스스로를 영웅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한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의 아픔을 보듬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희생을 자식들이 알게 될까? 그 짐을 자식들에게 지우게 될까 평생을 두려워하며 살았던 것이다. 남매는 할머니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부모님에 대한 부끄러움이나 원망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존경과 감사, 그리고 뼈아픈 후회만이 가득했다. 그들은 부모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남매는 곧장 부모님의 산소를 찾았다. 차가운 비석 앞에서 그들은 한참을 울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저희가 지켜드릴게요. 두 분의 사랑과 희생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저희가 세상에 알릴게요. 그들의 다짐은 진심이었다. 그들은 서울로 돌아가자마자 집을 팔려던 계획을 취소했다. 대신 이 낡은 한옥을 부모님의 기념관이자 자신들의 새로운 뿌리로 만들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건축가를 불러 집을 보수하되 어머니의 비밀의 방과 부모님의 유품들은 그대로 보존해달라고 부탁했다. 그 공간은 이제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역사의 증거가 될 것이었다. 몇 달 후 낡은 한옥은 새롭게 태어났다. 집의 이름은 미숙과 정호의 집이라고 붙였다. 주말마다 남매는 각자의 가족들을 데리고 이곳을 찾았다. 지은의 아이들과 민호의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담긴 비밀의 방을 신기해하며 구경했다. 남매는 아이들에게 훈장을 보여주며 그들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용감하고 위대한 분들이었는지 자랑스럽게 이야기해 주었다. 부끄러움의 대물림은 그들 세대에서 끝났다. 이제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자랑스러운 조상에 대한 자부심만이 자라나고 있었다. 여름이 되자 마당에는 봉선화가 예쁘게 피어났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가장 좋아하던 꽃이었다. 지은은 툇마루에 앉아 약초를 다듬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남긴 낡은 책을 보며 그녀는 조금씩 약초 공부를 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지혜와 사랑을 이어가고 싶었기 때문이다. 민호는 휠체어가 쉽게 다닐 수 있도록 마당에 경사로를 만들었다. 언젠가 자신도 아버지처럼 나이가 들면 이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싶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로부터 도망치지 않았다. 오히려 과거를 끌어안고 그것을 현재의 삶의 일부로 만들어가고 있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가장 큰 유산은 낡은 집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랑과 희생의 정신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어느 맑은 날, 지은의 어린 딸이 마당에서 놀다가 집으로 뛰어 들어왔다. 엄마, 방금 저기 숲에서 얼굴에 하얀 천을 쓴 할머니를 봤어. 나를 보고 웃어주셨어. 아이의 말에 지은과 민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어머니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음을, 그리고 이제는 편안히 웃고 있음을 그들은 알 수 있었다. 낡은 장롱 뒤에 숨겨져 있던 비밀의 문은 닫혔지만 가족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문이 열렸다. 그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상처를 보듬고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문이었다. 남매는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되었다. 부모님이 온 생애를 바쳐 지켜낸 바로 그 사랑의 이름으로 말이다. 그들은 부모님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마지막으로 발견한 것이 있었다. 어머니가 썼던 낡은 반지꼬리함 속에서 정성스럽게 접힌 종이 한 장이 나왔다. 그것은 어머니가 차마 붙이지 못한 남매에게 쓰는 편지였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딸아. 언젠가 너희가 이 글을 읽게 될 때쯤이면 엄마는 이미 세상에 없겠구나. 평생 너희에게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어주지 못해 미안하다. 우리의 상처가 너희에게 짐이 될까 두려워 많은 것을 숨기고 살았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 주렴. 너희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자 희망이었다는 것을. 부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강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거라. 남매는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부모님의 끝없는 사랑에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다. 이제 강원도 상골의 낡은 한옥집에는 주말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하다. 이지은과 이민호는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할머니가 남긴 약초책을 보여주며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할아버지가 받았던 훈장을 보여주며 희생과 용기의 가치를 이야기한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것은 가난과 상처가 아니었다. 어떤 시련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사랑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강인한 정신이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부모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아이들의 아이들에게까지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진정한 유산이란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결국 남매는 낡은 장롱 뒤에서 단순한 비밀 공간이 아닌 부모님의 위대한 사랑의 역사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평생을 외면했던 어머니의 흉터와 아버지의 잃어버린 다리는 전쟁의 비극을 이겨낸 숭고한 사랑의 증표였던 것입니다. 뼈아픈 후회와 눈물 속에서 남매는 비로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고 부모님의 희생을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들의 삶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을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부모님의 숨겨진 희생과 마주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어떤 말을 해드리고 싶으신가요?